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네, 저희가 항상 원래 화요일 밤에 새 영상이 업로드가 됐는데요. 오늘은 금요일 백주대낮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총선을 치렀죠. 그래서 그 뜨거운 열기가 아직 가시기 전에 기후 정치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요 과정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낮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두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네. 이관우 교수님 그리고 이주원 수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아까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먹으면서 내내 강조한 게 있습니다. 제발 짧게 말해주세요. 두 발씩으로.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선거 과정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정치에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기자 시절부터 직간접적으로 뭔가 기사를 쓰거나 하면서 쭉 그동안 느낀 저의 느낌을 얘기해보자면, 올해가 진짜 좀 약간, 기념비적인? 약간 그런 해 같아요. 이렇게 선거, 기후 유권자란 말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있었나. 사실 기존의 보도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에서 좀 다루거나, 아니면 세계일보에서 좀 다루거나 하는 정도였지, 사실 이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보수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주고, 네, 그래서 이제 기후정치 바람으로 이제 활동하시면서, 네. 또 많이 또 느끼시는 바가 남다를 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올해가 이제 한국에서 기후가 정치를 만난 해라고 이제 또 기후가 선거를 만난 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검색도 좀 해봤는데 기후 선거라든지 기후 유권자라든지 이런 용어가 그 전까지는 검색되지 않아요. 네. 기후 선거라는 표현도 한두 번 과거에 지난 바로 대선 때, 그때 거의 처음 발견이 됐고, 그 이전에는 거의 아예 발견되지 않고, 근데 이번에는 지금 기후 유권자라는 용어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네. 말씀하신 대로 한두 군데 아니고 여러 언론에서 이렇게 썼고, 그래서 저는 아마 기후라고 하는 그 아젠다가 기존에는 사회운동적인 아젠다, 사회 캠페인으로서의 아젠다였다고 하면, 기후라는 용어들이 정치부에 등장했어요. 그렇죠. 네, 정치부 기자들이 이제 기후라는 용어를 이번에 막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예, 기후 선거, 기후 총선, 유권자 이런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또 하나는 기후와 관련해서 이제 캠페인은 사실은 조금 의제 자체도 좀 막연한 측면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생활 주변에 그런 것들인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후 총선이나 선거이기 때문에 공약에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후와 선거, 기후와 정치가 이제 만나기 시작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클라이밋 보터? 네. 이런 게 그 정치 학계에서도 등장하는 용어예요? 아니면? 네, 등장했어요. 그래요? 예, 이게 여러분 구글 검색해 보시면 네. 클라이밋 보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최근 몇 년 사이에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 최근에 독일이라든지 호주 총선에서도 이제 쓰이고, 지금 제일 많이 검색되는 거는 지금 올해 미국 대선, 그다음에 이제 영국 총선도 지금 올해 내년 사이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영국 그린피스에서는 지금 클라이밋 보터를 100만 명 조직하겠다는 지금 그런 게 지금 검색해보면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해외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 우리도 이제 늦지 않게 기후 유권자라는 말이 이제 생겨가지고 낯설진 않은 거죠.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다. 네, 우리가 좀 역전해야 되겠죠. 네. 실제로 정당들도 과거에는 환경 공약, 에너지 공약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정당들이 기후 공약이라는 카테고리를 뒀었어요. 그러니까 기후라는 것이 2022년 대선 때 처음 등장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다 쓰여진 용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 총선에는 모든 정당들이 기후라는 단어로 쓰였고, 기후에서 또 환경, 에너지 카테고리가 사라졌어요. 다 기후로 들어온 거거든요. 굉장히 균형적인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총선에서 공약이나 이런 걸 보면은 환경 공약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쵸. 그 환경이라는 분야가 있었죠. 네. 근데 이번에는 환경, 에너지, 산업, 하다못해 교통, 복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와가지고 기후라는 용어로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이런 이제 어떤 변화가 굉장히 극적인 변화거든요.
이런 게 이제 이번에 이루어진 거죠. 네. 근데 이수정님은 정책 제안서 만드셔가지고 2월 달부터 이렇게 각 당 직접 만나서 이렇게 좀 공약이나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누셨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2월 달에 되게 낯빛이 어두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아마 네. 저희가 처음에 저희 넥스트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이제 환경과 기후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해달라고 이제 넣었던 시기가 그때였는데 제가 볼 때는 초창기에 이 공약을 받아들일 때 정당에서 곧바로 받아들인 건 아니라 조금 여러 부분에서 좀 압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약에서 조금만 업데이트 정도 하면 되지 우리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다가 언론이나 특히 이제 이건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부에서 그런 단어를 용어를 쓰기 시작하니까 이걸 안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선을 거둔 민주당의 초기 기후 공약은 너무 좀 허접했는데 네. 그 이후에 수많은 언론이나 단체에서 어마어마한 비판을 가했거든요. 그러면서 이후에 엄청나게 공약이 커져서 정말 이번 10대 전략에도 들어갈 만큼 덩어리가 커져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이제 과거에는 각 정당에서 공약을 만들 때 민간의 의견들 그렇게 많이 수렴하진 않고 정치적인 판단만 했었는데 이번에 기후 분야는 아마 이런 적이 있었나 싶어요. 그냥 민간에서 이렇게 공약을 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아마 안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압력이 너무 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공약으로 보면 보통은 이제 경제 일자리, 여기 이제 이번에도 대파건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사실은 그거는 상수적으로 이제 작동하는 거고 그 이외의 정당들에서 이제 어떤 공약을 내놓느냐라고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정치부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첫 번째는 아마 이번에는 저출산 고령화였던 것 같아요. 1월 달에 양당에서 다 그걸 내놨고 인구 소멸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지방 소멸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균형 발전 정책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제는 뭐였냐? 대부분 다 기후를 떠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렇게 주요 공약으로 3대 공약, 5대 공약 안에 기후가 빠지지 않을 정도는 이번에는 이제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되게 재미있는 지적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후 공약이라고 딱 정당에 가져갔을 때 사람들이 이걸 기후 공약으로 보지 않고 경제 공약일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공약인가? 굉장히 중첩되는 지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같이 환경 공약, 에너지 공약 이렇게 되면 마음들이 약해서 이게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없었는데 이 기후 공약은 굉장히 교차 지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공약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기후야? 이게 경제 같은데? 이거는 저기 사회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정당에서 정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처음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민간의 이런 의견을 많이 받아들인 적이 있었나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경제라든가 저출산 고령화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죠. 이슈가 됐던 거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새 분야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템 쟁여놓은 아이템이 준비가 안 돼 있어.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비판도 해야 되겠지만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갖다 우리가 채워 넣으면 되죠. 백지니까 빨리 갖다 쓰면 돼. 거의 이제 부인들이 이걸 분석해서 요걸 요렇게 배치하고 요렇게 좀 변형하고 하는 시간이 없었고 그냥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간 경우가 많았어요. 한편으로 보면은 조금 우리가 비판해야 될 지점이 있지만 이런 기회를 또 잘 활용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이제 정보를 잘 전달해가지고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또 이제 아쉬운 게 그래서 이제 뭔가 기후 선거의 문이 이제 조금씩 열린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요번에 이제 녹색정의당이 한 석도 못 건졌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이제 투표를 할 때 몇 가지 이제 그거를 해석하는 관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투표를 어떻게 국민들이 하느냐 유권자가 할 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는 게 전망적 투표라는 게 있고 회고적 투표라는 게 있어요. 보통 유권자들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다 그래요. 전망적? 말은 어렵지만 전망적이란 뭐냐면 미래를 보고 투표하는 거예요. 얘가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찍어주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 얘가 지금까지 해온 거를 보고 내가 평가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뭐 흔히 정권 실판론이었다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언론에서. 이 얘기 뭐냐면 패고적 투표죠. 그러니까 패고적 투표의 대표적인 게 저는 지난번 대선. 그거는 그전 정부에 대한 평가. 네. 그다음에 또 이번 총선. 네. 그 전에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평가. 네. 이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패고적 투표고. 네. 전망적 투표는 정치 신인 같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하는 건데 지금 이번에 녹색정의당은 저는 회고적 투표적 성향이 좀 강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당을 찍을지 말지 판단할 네, 때. 판단할 때.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 녹색정의당이 이번에 이제 녹색당과 정의당이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제 서로 또 뭐 당연히 후보들도 이제 많이 교체해서 새로 비례대표 후보들 많이 내보내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녹색정의당의 미래와 이분들을 보고 투표하면은 전망적 투표가 되는 건데, 과연 녹색정의당에게 이제 표를 줄까 말까 고민했던 유권자들이 전망과 회고 중에서 어디에 비중을 두고 결정을 했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회고적 투표가 많았다. 그러니까 그 정의당의 이제 과거에 지난 일정 활동, 또 그 이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의당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 같은 게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거를 판단할 때 전망적 투표를 할지, 회고적 투표를 할지, 이거는 누가, 막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선거의 국면에서 네. 어떤 게 어젠다가 되느냐라고 이제 하는 걸 보면 되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지율이 지난 몇 년 동안 조금 계속 낮았죠. 그렇죠. 네. 계속 낮았던 거고, 녹색정의당으로 이번에 합쳐가지고 1월 달에 했을 때, 만약에 지지율 반등 같은 것이 일어나면, 그러면 여기서 뭔가 회고적 투표에서 전망 투표로 전환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그런 지지율 반등 같은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번 녹색정의당의 지도부라든지 거기에 이번에 후보들이 뭐 좀 부족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정책도 괜찮았고 근데 아마 그거보다는 그 과거에 대한 평가 같은 게 조금 지배적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기후라고 하는 어젠다를 내가 지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정당에 대한 이제 그 투표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만 가지고 그 정당을 찍는 것은 아니니까, 네.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슈들이 더 거기에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건 말 그대로 정치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당이 아젠다는 참 좋은데, 정치적 역량이 과연 그것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렇죠. 이런 기준도 사실은 정치에는 중요하죠. 사회운동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게 사실은 그 아젠다를 내가 열심히 지지해주면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이제 정당에서, 정치에서는, 그다음에 정당에 대한 투표에서는, 그럼 그 아젠다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할 역량이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도 같이 되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녹색정의당이 이번에 원내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뭐 기후 정치가 후퇴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제 아마 한국의 진보 정치 혹은 진보 정당 전체에 좀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 이거는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공약을 만들고 이제 어레인지를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은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정의당이 오히려 민간의 의견들을 더 많이 수렴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정반대였어요. 오. 왜냐하면 민간의 공약들 같은 경우에 특히 뭐 국민의힘이나 네. 유당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로 정말 뭐 본인들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다 수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런 공약의 수용도를 보면 지금 녹색정의당을 수용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다 만들어낸 공약들이었어요. 거기는 근데 원래 녹색당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아이템들이 원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러 영역에서 의견들을 보고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둬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수용이 더 안 돼. 좀 경직돼 있으면 오히려 보면 미리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그런 것도 좀 들어서 이제 금융권 절약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공약을 딱 보고는 이거는 안 되는 공약이다. 그러니까 의지는 좋으나 이거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렇다면 정의당도 오히려 더 그런 식으로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었어요. 너무 좀 아쉬웠던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당 차원의 공약도 공약인데 이제 지역구 공약에서 저는 일단 되게 실망했던 게 저희 지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 지역구 보니까 그 거대 양당 공보물 그 나온 공약이 색깔 지우고 뭐 이렇게 하면은
9개월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 유권자 무시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약간 괘씸한 거예요. 뭐 기후 규제 당연히 없고 막 이랬는데 근데 사실 이게 제가 그냥 저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실제로 이 기후정책 바람 등 여러 곳에서 이제 254개 지역구 공약 전수조사를 했을 네. 때도 뭐 기후 공약이 부족했다 네.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지역구 공약에서 그렇게 뭔가 기후나 에너지 이쪽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게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는 국가 차원의 아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뭐 이거는 어쨌든 표는 지역에서 얻는데 표심을 얻는 데는 딱히 도움은 안 돼.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큰 선거가 3개가 있잖아요. 네. 대통령 선거, 대선, 그다음에 이제 총선, 국회의원 선거, 그다음에 지방 선거. 이 3가지가 있는데 네. 기후 같은 이슈가 이렇게 쟁점화되기에는 대선이나 지방 선거가 좋아요. 사실 총선은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3개의 선거를 비교하자면 기후 같은 아젠다가 이렇게 주요한 쟁점이 되기에는 총선이 가장 어렵다. 일단 이건 기본적인 조건이. 네. 왜냐하면 그건 우리나라에서 지역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승로구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역구도 상당히 작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2년 뒤에 치르게 될 지방선거. 지방선거 때는 자기 지역에서 어떤 기후 정책을 내놓을 거냐가 바로 자기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들어가는데 국회의원들은 꼭 그런 것은 아니니까 오히려 보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주로 하는 것은 자기 지역의 예산을 가지고 오거나 입법을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특히 입법은 보편적인 부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예산을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도 지자체장과 협의가 필요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선 자체가 일단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조금 어려운 조건이기는 하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 면제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조금 이제 감안을 해주시고 네.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그 154개 지역구 698명 전수조사를 다 해보니까 기후 공약이 2개 이상 들어간 후보가 24% 정도. 24%.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정도니까 이렇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명 중에 3명 정도는 주요 정당에서 기후 공약이 없네 이렇게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25% 정도 되면 적은 건 또 아닐 것 같다. 근데 그 25% 중에 절반이 녹색정의당 아니었나요? 절반까지는 아니고, 아니고. 네, 절반까지는 아니고. 좀 이게 제가 공보물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위성정당이 생기기 전에는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공보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위성정당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 그다음에 그 지역의 비례대표 정당의 그 공보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아까 우리가 각 당의 기후 공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떤 기후 공약이 있는지를 집 안에서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위성정당이 아닐 때는 각 당에서 비례대표 뽑았기 때문에 정당의 정책대로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없어지는 것도 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야 되죠. 근데 입법에 대한 공약을 지역 공약을 하진 잘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아쉬운 것도 있고 다만 여기서 이거는 이제 각 당에서 이제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국회에서 너무 큰 얘기만 하는 것도 사실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선거 그 공약에 보면 뭐 복지비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교육청 예산으로 뭐 학교를 뭐 이렇게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가능한 것은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직 기후와 관련해서 그런 거와 유사한 사업들이 아직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후를 오랫동안 얘기하고 그 탄소중립 기본법이 지금 만들어진 지도 꽤 됐는데 아직도 그런 사업이 없다는 거는 이번에 당선된 당선인들께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볼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방선거 때는 아마 물밀듯이 저는 나올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때 하고 지금 이제 이번에 이렇게 좀 불을 붙였기 때문에 저는 2년 뒤에 지방선거가 정말 기대가 돼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기후가 아마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돈이 된다는 걸 다들 알아요. 근데 이게 왜 공약이 없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정치에서 그런 공약들을 제시해 주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이 공약을 내가
이 사람 뽑아줘서 이 공약을 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아이템들이 많으면 진짜 좋은데 아직 우리 정치가 그런 아이템을 못 만들고 상황입니다. 더 많이 만들어야죠. 이번에 이제 그 1월달, 2월달부터 이제 기수선거구 선정해서 발표하셨잖아요. 어떻던가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죠. 뭐라 그러셨죠? 3%면 된다, 뭐 이러셨나요? 기후 이슈가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10%라고 하면 적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투표 과정에서 보면 10%는 대단히 크죠. 서울 같은 데는 3% 차이로도 굉장히 많은 당락이 을 바꿀 수 있다, 막 이러셨는데 뚜껑 열어보니 진짜 뭐 있던가요? 기후가 그러니까 사실은 기후가 실제로 당락을 갈랐는지는 보통 네. 한 이제 1, 2년 뒤에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이제 그 부분이 정확하게 확인이 되거든요. 이제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통계 이런 게 전혀 없고 이제 지금 출구조사 정도만 지금 우리가 이제 자료가 있지 어떤 세대, 어떤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들이 왜 어떤 이유로 어떤 후보를 지지했는가 이제 이게 보통은 올해 연말까지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 조사들이 이루어져요. 그 조사 결과들을 보고 서로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이제 그 결과가 보통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도 기후 유권자가 실제로 대선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거나 2년 정도 뒤에 이제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그건 거죠. 뭐 연구자가 직접 유권자들한테 설문 돌리거나 해서 이제 답변이. 네, 이게 대규모 이제 그 조사들이 보통 연구들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뭐 한국 선거학회, 뭐 정치학회 이런 데서 대규모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투표율과 그 득표율과 비슷한 값을 이제 얻은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왜 어떤 유권자 지금 다 추측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어느 세대에서 어떻게 뭘 찍었을 것이다 정도는 알지만 왜까지는 우리가 아직 모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나중에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적전 지역은 이번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전국에서 40, 50개 가까운 지역이 굉장히 적전 지역이었고 또 이번에 그 저희가 보니까 기후 관련해서 많은 공약들이 나온 곳이 상대적으로 서울 경기였어요. 서울 경기. 네, 서울 경기가 이제 적전 지역이 이번에 굉장히 많았던 지역들이고 네. 그리고 또 그 기후 관련한 이슈들이 실제로 서울 경기에서 상당히 있었고, 네,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후 선거구 이렇게 했던 이제 뭐 당선자가 이제 누가 됐느냐와 관계없이 기후 선거구로 지역에서 했던 예를 들면 울산 동북구라든지 광주 광산, 부산 북구 이런 데서는 상당히 접전이 이루어지거나 예상 밖의 선거들이 이루어지기도 결과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서는 나중에 그 기후가 실제로 어떤 영향을 줬는지 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쭉 그 이제 선거 과정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가 기후 선거구라고 이렇게 제시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리액션이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네, 그 지역에서 뭐 예를 들면 기후 관련한 어떤 단체들이 후보자들을 불러가지고 토론회를 했다든지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토론을 했더니 후보자 5명 중에 4명이 기후 공약을 넣었어요. 자기 공약에다가. 실제로 그 예전에 이제 발표했던 각 지역의 공약 중에서 기후 공약이 여기 있더라라는 거를 생중계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후보자들이 보고 그걸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선거 그대로 다시 선거 운동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유권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니면 이제 유권자 단체들이 먼저 이제 후보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러한 그 결과를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곳에서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선거 전략과 공약과 후보자들과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활발한 이렇게 그 상호 액션이 일어나는 곳에서 실제로 기후가 이슈가 많이 되었고 거기에서 당선된 분들도 기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당선이 돼서 저는 좀 할 거라고 생각하고 동작에서도 이번에 지역구막 얘기 되나? 기후 관련해서 주요 후보자들 불러서 토론을 했잖아요.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보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 뭐 당선되신 분이 그날 그 기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전문성을 뭐 보여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그 뭐지 캅대 특성가 뭐 그것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또 상대 후보가 기후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더라. 사실 거기에는 지난번에 수해가 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기후 이슈가 있는데 상대 후보가 그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기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 이런 비판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선거를 할 때 좀 유의해 볼 만한 어떤 대목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하기만을 기다렸다가 평가하는 것도 너무 수동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기후 유권자들이 먼저, 기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먼저 그 판을 벌여가지고, 자, 당신들이 어떤 기후 공약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기후를 가지고 검증하겠다, 이렇게 하는 곳이 많아져야 결과적으로는 반응을 하는 거죠. 네. 선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번 이제 22대 국회에서 뭔가 기후, 에너지 요 문제에 뭔가 총대를 메고서 좀 해결해 줄 만한 그럴 의원들이 누구누구 있을까요?